간단하게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석박사 하셨고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하셨고 도널드 트럼프 동문인 학교에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러시죠. 예. 여기는 학부였어요. 저는 MBA. 예.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우리 안 대표님은 별로 그러시진 않으시죠? 어떻든 트럼프는 정말 뭐 세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굉장한 무슨 뭐 협상의 달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으로 그저 레일 위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 정책 이런 거는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레일 위로 복귀를 한 것 같아서 뭐 협상의 달인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오히려 좀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은 그동안 뭐 공적인 일은 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포스코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포스코 얘기도 하셨고요. 포스코 이사를 벌써 40대 때 하셨죠. 지금 그만두신 지 몇 년, 10년 정도 되셨고요. 2012년? 예, 2012년이니까, 예, 그렇죠. 11년, 예. 뭐, 안철수 연구소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한두 가지 여쭤봤습니다만은, 정치할 만하신가? 기업을 하는 게 재밌지 않았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정치도 할 만하다. 기업은 너무 힘들었다. 중소기업 하는 게 정말 뭐 매일 뭐 절벽위에서 간당간당하게 살았던데 비하면 그래도 정치가 좀 견딜만 했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작년에 어떻든 단기 필마로 뛰어서 국민의당을 조직하고 만들어내고 했던 것은 나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실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기조발제부터 마이크를 좀 정 교수님 예.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앉아서 하면 좀 서서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만든 조직이나 회사가 제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식회사 IT 기업인 안철수 연구소 창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그 안연구소 지분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1,500억 정도였었는데요. 그 기부 재단으로 그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안철수 재단이었는데 정치인은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지우고 안의 제일 앞에 동그라미만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기부 활동들 그리고 그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3년 이상 된 사회적 기업들 지원합니다. 자금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컨설팅까지도 해줍니다. 워낙에 이제 3년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고 또 수도권도 아니다 보니 사실상 버려진 곳인데 그래서 그쪽에 활동이 잘 알려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많은 기업들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든 게 제가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함께 교수들과 함께 기술경영 전문 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테크노 MBA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로는 정당인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조직들이 회사, 기부재단, 학교, 정당까지 경험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런 그 각각의 조직들의 특성이나 만들 때 여러 가지 그 뭐 경험했던 것들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네 개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행적들, 흔적들입니다. 이제 다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짧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한마디로 저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수출 절벽입니다. 지난 1958년 이래로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이 전 세계 경기가 바뀌고 있고 특히 중국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내부 중국의 그 경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수출 위주로 성장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경제가 내수로 바뀌다 보니 우리의 그 중간재 위주 수출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수 절벽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1,300조 원 넘었습니다. GDP 90% 수준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그때보다 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많은 빚이 있으니까 뭐 새롭게 어떻게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노원구 상계동이 지역구입니다만 아파트가 거주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 평균이 50%가 채 안 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80% 정도가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다 보니 이제는 소비 여력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격탄 받는 곳이 바로 아파트 상가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매출이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절반으로 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 절벽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작년 말에 9.8% 아니었습니까? 지금 10% 넘었을 테고, 그런데 실제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근에 미래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34%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실업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3명 중에 1명인데 이 청년들을 그대로 두면 평생 제대로 된 직장 가지지 못하고 나중에 국가적인 복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5년간은 훨씬 더 악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2010년에 대학에 입학한 입학생이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까지 사상 최대의 입학생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언제 직업 전선에 나오는가? 남자는 평균 7년 후, 그리고 여성은 평균 5년 후, 입학 후 5년 후에 이제 직업 전선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아마도 올해부터 단기간적으로는 3년 동안 아니면 한 5년 정도를 지금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베이비 부모들 은퇴하면서 일자리들이 이제 빈 일자리들이 생겨나는데 앞으로 5년간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절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다들 아시는 인구 절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1995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부터 감소하면서 모든 경제 지표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가 바로 그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의 주축인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외교 절벽입니다. 제 동문인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래로 정말 4대 강국의 4 스트롱맨들이 다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무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유무역보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는 널리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문제도 안보 문제까지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5대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게 아마 4차 산업혁명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왜 그렇게 실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굉장히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우선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틀린 걸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어디 뭐 책에서 정리한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보고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전까지 혁명들은 한 가지 기술에 대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술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니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차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서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기술끼리 서로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나 교육 방식 모두 다 지금은 바뀌어야 여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계가 사라집니다. 기술과 기술 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IT와 BT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회사와 회사 간의 경계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헨리 체스브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추천한 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 예전에는 모든 혁명들이 이노베이션들이 회사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깔때기를 그립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좁아지는 깔때기 끝을 통과하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걸 회사 내부에서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깔때기, 보통 우리가 보는 깔때기 모양이 혁신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체스브로 교수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하면서 구멍난 깔때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깔때기인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디어를 처음 만들 때부터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외부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또 내부 아이디어도 바깥으로 라이센싱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끝까지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 회사와 회사의 경계도 예전보다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CES 가보고 정말로 그런 흐름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보수를 많이 받게 해주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아예 일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온 게 작년 초 아니겠습니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독일이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이제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해서 저는 2년 전에 직접 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뮌헨 근처에 공장인데요. 가서 보니까 마침 제가 방문한 이틀 뒤에 메르켈 총리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4.0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뭐 이틀 전이라 그런지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독일이나 한국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공장을 봤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축구장보다 훨씬 넓은 공장인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생산 라인에는 전부 로봇가 조립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품들은 무인 자동차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일 겁니다. 제조업 일자리 급감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닙니다. 작년입니까? 작년 가을 정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한경에도 실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영화 예고편 만드는 것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보통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때는 그 감독이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편집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 팀이 한 달 정도를 걸쳐서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다 편집해서 잘라낸 장면까지도 다 한번 살펴본 다음에 2, 3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IBM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다가 지금까지 찍은 영화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 하루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화 예고편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화 예고편을 이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전문가 일자리까지도 없애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흐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사실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속력을 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신발끈 묶고 다시 출발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는 겹친 겁니다. 총체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교육과 과학기술과 산업구조에 대한 개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제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몇 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제나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기업 아닙니까? 민간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활동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 과학기술과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드는 일, 그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그러면 교육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저는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럴 때도 저는 가장 근본으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지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왜 지금까지 정치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나?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5천만 명이 전문가입니다. 섣불리 꺼내면 공격만 당합니다. 얻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도 국민의 절반은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득실을 따져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제가 1951년에 만든 학제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만 18세에 대학 가는 거. 66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은 66년 전에 비하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더 몇 살 더 성숙했습니다. 근데 대학 입학 나이는 똑같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만 17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건드린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어서 안 건드린 것 아닌가.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든 인재를 키우려면 이걸 혁신적으로 정말 바꿔야만 된다는 생각에 저는 교육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 방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부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교육 방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장기 교육 정책이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라고 봅니다. 자율이라고 봅니다. 원래 다 자율성을 발휘하게 해줘야, 자유를 줘야 각각의 개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정부가 먼저 정해놓고 그 말 잘 듣는 기업에게 또는 학교에게 돈을 주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게 첫째입니다. 지금의 교육부 없애고 그렇다고 무정부 상태로 두자는 게 아닙니다. 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처로 바꾸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다 여야가 다 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걸 매년 합니다. 올해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 합의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롤링 플랜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장기 계획 세울 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뭐 여야가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협약은 지켜줘야 된다는 그걸로 처음에 정해놓고 가야만이 이제는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 장기 계획도 가능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문제가 지금 초, 중, 고 12년 교육이 그 12년 내내 입시 준비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유일한 방법이 학제 개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학제 개편을 통해서 저는 6+3+3이 아니라 5+5+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12년간의 보통 교육을 이제는 적성교육, 창의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는 창의적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창의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전체 교육 예산 중에 7% 정도를 평생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몇 %인지 아십니까? 외국은 7%인데 한국은 저는 놀랐습니다. 0.07%입니다. 100분의 1이 뭡니까 도대체?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해봐도 이거는 결국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그 교육을 국가에서 완전히 버려둔 겁니다. 저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배 수준으로 높여야 평균 정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치는 게 또 저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 쪽입니다. 우리가 19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SCI 논문 12위 이 정도 됩니다만 피인용 지수는 30위권 바깥입니다. 사업 성공률 다른 선진국 영국, 미국 70% 정도인데 우리나라 20%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안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사실 19조 원이라는 건 인당 GDP로 세계 1위입니다. 절대 액수로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엄청나게 많은 절대 액수를 지금 R&D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성과가 없는 겁니다. 이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대학의 책임이 아니고 저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정부에서 기획하고 현장과 동떨어지게 명령을 내리고 그거 명령만 듣는 사람들만 돈을 집행하는 구조, 그 다음에 결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만 보는 감사제도이다 보니까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는 모두 다 회피하고 성공 확률 100%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국가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실제로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재작년에 썼던 축적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어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그 개념 설계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책의 주장 아닙니까?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축적된 상태에서만이 새로운 개념 설계가 가능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축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 기회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의 실패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축적하지 않고 계속 없애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새로운 벤처에 도전하지도 못하는 게 모두 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도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결과 위주의 감사 제도를 과정 위주의 감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실패하면 그건 그대로 용인해야만 축적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기획하지 말고 현장에서 기획한 걸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라야 이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많은 시도를 민간에서 기업에서 주체적으로 앞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지금 25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력과 백이 싸우면 백이 실력을 짓밟고 이기는 나라라고 아주 그냥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유라 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절망감이 더 젊은 층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르면 뭐하나 성공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층부터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경제도 활력을 잃고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사실은 가장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도전하면 백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면 힘내서 도전하고 성공하고 경제는 활력을 가지고, 그래서 경제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저는 참 한때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검색창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나 저렇게 큰 기업이 됐나 했는데요. 보니까 그게 바깥에 그 검색창 하나만 있는데 그 내부에 정말로 첨단 기술, 검색 방법 이런 것들을 엄청난 R&D를 쏟아부어서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개의 새로운 그 검색 방법들을 도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연구 개발하면서 1등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구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모든 기업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싸울 때 실력만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될 때 자기도 스스로 실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가장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도 벤처기업에게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제는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수 있겠다고 희망을 가지게 해줘야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그 개혁 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오시면 구체적인 지금 이미 입법한 정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의 기초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는 느껴지는데, 그런 생각이 과연 우리 지금 정치 구조 하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또 국민의당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가, 또 우리 정치권의 야권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그런 철학을 실천에 옮길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조금 가집니다. 플로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먼저 두 분을 듣고 그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전삼현 교수님 순서로 갑니다. 윤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동안 여러 가지 또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첨가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좀 뺏긴 듯한 느낌이신데요. 같은 성을 가진 그 안 지사님한테 경제는 중도 개혁 그리고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갖다가 좀 어떻게 선점을 당한 듯한 느낌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공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두 분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보 문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더 이 차별화된 어떤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정체된 지지율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한번 간단하게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공정 경쟁이라는 말씀을 공정 경쟁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공정 성장을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그 동물원 비유를 쓰셨어요. 그 사실 뭐 제가 뭐 저도 동물원 가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제 역설적으로 말이죠. 예, 동물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쟤들은 그 사냥 안 하고 그냥 먹이를 아주 좋은 거를 이렇게 동물원 측에서 제공을 해서 참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초원에 나가면은 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예, 금방 또 잡혀 먹일 수도 있고 뭐 잘 견뎌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기업의 생태계라는 것을 동물원과 초원이라고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랄까 이런 비유로 갔을 때 그게 공정 경쟁,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초원에서는 잡혀 먹여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동물원은 또 뭐 갇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공정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 전 대표께서 이런 그 경제를 보는 시각이 과연 어느 쪽이신지 오늘도 뭐 마지막에 가서 공정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구글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솔직한 말씀드리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봐주고 말고도 없고요. 동반도 없고 공장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싸게 좋은 물건 만드는 데 가서 납품 받고 결제는 뭐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힘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부품이 필요하면 그냥 현금 주고 사오고 그 부품 아니고 딴 애가 줄 수도 있는 상황이면은 뭐 6개월, 9개월 어음도 주고요. 예, 그 중국 가봤더니 뭐 9개월짜리 어음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당장 글로벌한 데에서는 작동하지도 않는 어떤 상황에서 국내에다가만 공정 동반을 얘기하는 것이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그래서 시각을 글로벌로 넓히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동물원과 초원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렇게 지역국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자영업 말씀도 하셨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 내수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견디고 있다가 망할 기업들, 망할 그 자영업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자영업이 그 빚이 650조 정도 됩니다. 그 가계 부채로 한 350조 갖다가 영업에다 투입을 했고 그리고 소호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한 300조 원이 가 있습니다. 650조 원이 가 있는데 이쪽에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 이런 쪽인데 이쪽이 이제 힘이 들어지면은 분명히 망하는 식당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김영란법 시행된 지 뭐 지금 한 5개월, 4개월, 5개월 되는데 6개월 내지 1년 되고 나면 더 많은 그 내수의 축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부패 정책으로서는 좋은데 이 내수를 좀 죽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김영란법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걸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 동네에서 식당이 문 닫고 힘들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전사민 교수님까지 듣고 답변을 좀 듣고 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예. 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 문제, 4차 산업 문제, 뭐 교육 문제, 과학기술 문제, 또 공정한 경쟁 구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편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안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윤창 교수님이 포괄적 질문하셨는데 저는 현재 지금 안보의 핵심은 사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대표님께서는 이 사드 배치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셨다가 최근에는 좀 중도적인 좀 고려의 대상이 전반적으로 논의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는 개헌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개헌에 동참하셨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 연계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개헌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차 산업, 안철수 대표님의 상징은 4차 산업이겠죠. 또 적장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산업 간 융합인데 현재 지금 안 대표님이 재벌기업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위가 정하고 있는 이 사업자편에 대한 규제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이 공정위, 다시 말하면 4차 산업을 통한 그 공정위 역할을 고려해 볼 때는 오히려 현재 공정위 역할을 더 약화시키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정위에 대한 앞으로 공정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대선 간 후보 간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색깔이 같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또 여기 대해서 일부에서는 혹시 양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가만 들어보면 어쨌거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 답변 말씀 듣겠습니다. 메모하다 보니까 8개 질문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지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 24일 날 이제 최순실 밝혀진 이후에 12월 초까지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지지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는가? 19대 대통령을 택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대변해 줄 사람보다도 과거 청산의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1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은 이제 헌재에서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런 아까 5대 절벽을 포함해서 우리 미래를 누가 잘 끌고 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걸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 기준이 아직도 완전히 다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제 안보 철학은 자강 안보입니다. 정당도 자강론 주장했습니다만 안보도 저는 자강론 주장합니다. 뭐냐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게 자강 안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몇 가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그 방산비리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 방산비리는 정말 이거는 국가에 끼치는 크나큰 범죄 아닙니까? 연루된 사람은 다시는 사회에 발 못 붙일 정도로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우선은 육군 위주인데요. 이걸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해군과 공군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KAMD나 킬체인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겨서 빨리 완료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걸 원래 예전에 뭐 핵실험, 5차 핵실험 전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주목하는 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으면 국방 R&D가 결국은 산업의 부흥까지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다르파 보시면 거기서 인터넷까지도 사실은 탄생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도 이 국방 R&D를 지금은 정부 R&D 중에 14% 정도인데 이걸 20% 수준까지 높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기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GDP의 2.4% 정도입니다. 40조 정도인데요.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3%까지는 올려야 제가 말씀드린 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보이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아까 또 전상현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 정부 합의는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국가 간에 서로 합의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합의한 게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엔 제재 국면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와 이제 소통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어떤 결과가 되든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 문제는 윤창현 교수님이 동물원 문제하고 전상현 교수님께서 공정인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 회사로 미국에서는 구글이 1등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모델입니다. 근데 모델이 틀립니다. 구글은 항상 거기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원래 웹사이트로 옮겨줍니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뉴스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뉴스는 바로 그 뉴스 사이트로 옮겨주게 됩니다.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걸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모든 컨텐츠를 다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1등 했습니다. 심지어 뉴스까지도 네이버 내에서 댓글을 달고 하게 전부 다 유도가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본 뉴스도 거기에서 나오고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외부로 열어두더라도 사람들은 네이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이게 각각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 회사들도 그 비즈니스 모델상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그 수익 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에 다 갇혀 있다 보니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 모델인 겁니다. 이걸 저는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주장한 게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자,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제 주장은 바로 그 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대해서 저는 권한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미국에서 AT&T가 모든 독점적인 전국에 걸쳐서 사업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베이비벨로 여러 회사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줘서 지금의 인터넷 강국인 미국이 됐습니다.
항상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느슨해지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정말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이 계속되는 것이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에도 그렇고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정위 권한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다음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과연 김영란법을 폐지하면 경제가 김영란법 이전으로 100% 다 돌아갈 것인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면 내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 사실은 내수 살리는 기반은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많이 가지고 네.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사실은 내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전공법이라고 보고 이제 그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 꼭 필요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약속 안 어기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고 이제 많은 신문들 그리고 네. 정치인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 개헌의 핵심 내용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입니다. 지금 그게 87년이다 보니까 IT에 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인권 새로 명시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해야 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그 의무 제대로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지금은 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 헌법에서 제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그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왕적인 대통령보다는 제왕적 의회가 문제 아닙니까? 의회가 어떤 대통령의 정책이든 완벽하게 저지할 수 있는 준비가 쫙 돼 있죠. 오히려 국회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거의 모든 입법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은 국회의원 한 명이 반대해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죠. 국회가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국회에서 가장 문제는 아직 그 협치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제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치의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다 모든 권한을 주더라도 오히려 삐그덕 되고 제대로 결론에 못 이를 겁니다. 좀 더 실력을 쌓아야 제대로 협치의 문화가 어느 정도 쌓여진 상황에서만이 그건 가능하다 싶어서 많은 의원들과는 좀 저는 다르게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도입하는 건 반대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 국민을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뭘 싸울 상대방보다 오히려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알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입장입니다. 네. 플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는 이상만 교수님, 김종훈 회장님 순서로 일단은 두 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개혁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이도 개혁이고 나와도 개혁이고 개혁 이야기 안 하면서 개혁하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혁, 자율, 정부의 구조개혁, 공정경쟁 환경을 사실에서 제가 한 4년간 봤던 내용 같아요. 전부들.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걸 갖고 좀 차별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남북관계를 여쭤보려는데 지난 60년 이후에 우리 역대 정권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담고 싶은, 개선하고 싶은 정책 2개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다 잘못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저는 남북관계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남북관계라면은 뭐 3가지 다릅니다. 첫째는 미사일이고, 두 번째는 핵이고, 세 번째는 공포정치입니다. 그 위를 쳐다보면은 앞으로 당분간 10년간은 아마 남북관계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밑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간 북한의 시장화가 엄청나게 진전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소득의 원천도 바뀌고 북한의 재정에도 시장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는 들여다보면 방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아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북한의 이런 시장화가 계속 확대가 되면은 계획 경제와 시장이 병존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겠는가.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안 의원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런 제재 국면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시장,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북한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방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 이제 중요한 공약으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의 지지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프라 투자나 건설 산업의 활성화는 안 대표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183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 산업군이고 14%의 GDP의 점유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인프라 투자 문제하고 건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입니다. 예. 이상만 교수님께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 개혁에 대한 부분. 저는 점진적 개혁 주장하는 편입니다. 아까 교육개혁, 굉장히 큰 개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우선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시작해서 15년에 걸쳐서 완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보고 단계별로 검증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면 그 다음 수순으로 옮기고 그런 식의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도 그렇게 점진적인 한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세워서 하나씩 제 생각을 검증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회사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개성하고 싶은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민의 정부 때 IT 정책을, 인터넷 정책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IT 혁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인프라들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20년 먹거리를 사실상 장만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 국가에서 해야 될 인프라 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 IMF 외환 위기를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산업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 투입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으로 극복하고 그걸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그게 전공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재를 하는가 거기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인 제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재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서의 시장
사실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은 선호도가 중국을 더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어떻게 하면 그냥 북측하고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층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평화는 통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면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주 긴 목표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 중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게 또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제재 국면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종훈 회장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생산 가능 인구 감소부터 해서 2032년이 되면 총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본처럼 자칫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잉 투자가 되면 그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바람직하기로는 북핵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또 중국과 물류선이 연결이 돼서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물류 허브가 되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인프라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테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정말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별 재미 없으시죠? 딱딱한 이런 얘기 괜찮습니까? 예. 다음은 강인수 원장님, 황건호 회장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이번에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회 탄핵 소추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 반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 탄핵 절차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또는 이번 사건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최순실과 고영태가 뭔가 사업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는 뭔가 지금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도 격렬한 상태입니다만은 또 소위 태극기 집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를 지금 모으면서 정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용과 기각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헌재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지난 10월 24일 저녁에 JTBC 보도로 이제 최순실에 대한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가 접촉했던 곳이 사실은 펜실베니아 대학 지인들입니다. 거기가 제가 워튼스쿨도 나왔지만 거기 공대 공학 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쪽입니다. 거기 있는 교수분들이 가끔씩 한국에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벌써 이제 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외교의 대표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벌써 그때부터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제 위기, 외교 위기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 지나온 세월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6개월이 외교의 골든타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그 대통령과 많은 나라들 간의 외교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 잡고 미국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그 관계도 계속 뭐 제대로 믿지 않고 1년 정도를 다시 더 유예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뭐 판단이야 헌재에서 정말 그 공정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회 참여하지 않고 헌재 공정한 판단 믿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현재 판단은 받아들이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어떤 뭐 인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를 상당히 저는 큰 문제로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되시면은 사실은 저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1%대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성장의 원천,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거 정권에서도 뭐 그게 키워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녹색 성장, 뭐 창조 경제 이런 식으로 했듯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 5대 절벽이라고 표현하신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나름대로 어떤 뭐 시급성과 중요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은 많은 재원과 조직이 거기에 맞게끔 되고 집권을 하신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내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는 하셨지만은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뭔가 좀 와닿는 과거처럼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 말고 와닿는 어떤 성장의 원천을 뭘로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실패를 용인하고 뭔가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100%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뭐냐는 거죠. 말은 다 하지만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업을 해라. 말이야 쉽지 뭐 그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갖춰진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구체적인 보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황근호 회장님. 아니 왜냐면 얘기 듣다 보니까 역시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좀 우리 안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너무나 정치 만능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다원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존중돼야 되는데 정치가 이게 뭐 도처에 만능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홀이 돼 버려서 모든 것을 어떤 그 문제를 어떤 강화시키고요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 안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좀 더 개념적인 그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걸. 디테일한 것은 굉장히 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우리 오늘 대기업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 저는 밖에 나가서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얘기하고도 다니고 합니다만은 이런 우리 대기업이 오늘날 이만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지배구조의 선진화 문제라든가 아주 천편일률적인 어떤 세습 경영 체제 문제라든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고용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아주 서로 기업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요 하는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기업을 하신 분으로서 어떤 이런 기업관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지적이신데요. 성장의 원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분야나 방법론 저는 3가지 정도 꼽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그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은 워낙에 그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미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화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장 전략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게 저는 5가지 분야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너무 장기간 투자여서 못하지만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그 패스트 팔로워를 거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니까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뒤처져 있어서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라든지 지적재산권, 지적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야라든지, 또는 항공우주산업 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들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투자해야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가 이제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권력들을 만드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 에너지를, 성장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물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 만났을 때 손정희 회장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력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기관이나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한 국가에서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연중 피크 타임보다 몇 % 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에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국가마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달라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그 비효율들을 없애고 전력을 자동으로 또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 구상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 역시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적 기회, 왜 우리나라가 벤처기업이 그 실리콘밸리와 달리 제도적 기회를 못 가지는가? 결국은 그것은 실리콘밸리는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빚을 얻어서 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빚을 얻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쿼티 파이낸싱 풀이 적습니다. 뎃 파이낸싱 풀만 많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에쿼티 파이낸싱 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 그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같으면 그 엑싯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80%는 M&A를 통해서 나머지 20% 정도가 IPO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PO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M&A 시장을 충분히 키우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왜 M&A 시장이 적은가? 그건 사실은 또 대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M&A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야기 들면 깁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연결된 구조들을 다 보고 이걸 바꿔야지 결국은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각각의 스텝마다 고쳐야 되는 정책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건호 회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다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완전히 그 스타일들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앞에서 여전히 끌고 가면 이런 불확실성의 미래를 제대로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의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반기업 정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기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국가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가들이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불법적인 형태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그 일부 기업주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기업가와 나쁜 기업가 구분하고 기업과 기업가도 구분하고 그래서 나쁜 기업가는 제대로 처벌하고 대신에 정말로 훌륭한 기업가와 기업은 그건 칭찬하고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으로 따지면 아마도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이크로한 특히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하셨다 하는 느낌도 저희들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싫어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소속해 계시는 당은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또 특정 지역을 대변한다고 느낌을 주는 당입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함정에 또 빠질 거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함정을 어떻게 피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작년 총선 때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압력들 견디면서 신념으로 뚫고 관철시켰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특히 정치부 기자분들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연대론입니다. 연대하실 거냐고 해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로 저는 연대가 아니고 그대로 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건 이미 저는 증명했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연대 총장님께서 기분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셨어요. 혹시 플로아에서 이 질문은 내 안 하고는 집어 못 간다. 예,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영희 회장님? 예. 그러면 안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이 말은 꼭 하고 가겠다는 한마디만 있으시면. 사실 대통령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필요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런 기준들이 저는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를 운영할 때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지 계파 정치라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미 성과들을 증명해야만 되고 더구나 책임질 수 있는 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민주화, 산업화 넘어서 정보화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기준으로 이제는 시대가 또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님의 정치적 길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성공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굉장히 고맙게 들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